2028학년도 대입제도 변화, 요거에 대해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는 건 너무나도 공감합니다. 일단 너무 많은 게 변해버렸어요. 일단 애들 인구수 일단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애들 문화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옛날하고 너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바뀌어야 되는 건 저도 공감하고,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내용들도 인정을 해요. 공감은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변화를 겪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좀 최대한 객관적으로 일단 말씀드리고 저희 입장에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도 하나씩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대입 제도라 그랬으니까 일단 대입 전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제가 총 8개 일단 키워드 잡아놨는데요. 자, 대학 가는 길은 일단 크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거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정시가 있고 두 번째는 수시가 있죠. 자, 정시 쪽을 보시게 되면 수능 위주부터 실기 실적 중 4가지가 적혀있는데 요 3가지 그 전형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선발인원 자체가 너무 적어요. 그냥 정시 쪽은 수능으로 일단 대학 가는 거 이렇게 이해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수시 쪽도 마찬가지로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쭉 있긴 하지만은 우리 요 앞에 있는 2가지, 그러니까 학교 내신으로 대학 가는 교과 전형이랑 그 내신뿐만 아니라 애들 생활기록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행 평가라든가 아니면 학교 활동들 그 다양한 활동했는가 바탕으로 가는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2가지가 있다 정도만 이해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 말씀드릴게요. 요 큰 틀은 안 바뀌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수능 잘 봐야 대학 잘 가는 거 이건 안 바뀐 거고 내신 성적 잘 받아야 된다 학교 가서 열심히 활동했다 이건 안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건 여기입니다. 자, 뒤에서 쭉 말씀드릴 것들을 일단 결론부터 한번 적어봤어요. 자, 이 2가지만 외우셔도 괜찮아요. 일단 수능과 고교 내신 평가 방식을 바꾸기 때문에 이게 핵심 문자입니다. 자, 수능 쪽에 대해서 이제 교육부가 제시했던 키워드는 딱 저 정도인 것 같아요. 통합과 융합 통해가지고 일단 공정성도 높이고 부담 줄여주겠다. 여기 일단 포인트인 것 같고 내신 쪽에서는 평가 방식 자체를 새롭게 바꾸겠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지금 화면 보시면 이 자료는요. 그 교육부에서 언론 보도용을 해가지고 그 공개한 자료예요. 자, 타이틀을 봤더니 통합형, 융합형 수능 과목 체계로 개편이라고 써 있는데, 자, 안에 좀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죠. 자, 키워드만 뽑아보면 요 정도일 것 같아요. 국어, 수학, 영어 쪽에서 선택 과목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요 영어 과목에 대한 얘기는 하지는 않을게요. 왜냐면 현재에도 영어는 선택 과목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바뀐 건 국어랑 수학 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까지 아이들 수능에서 국어 영역은 다음과 같이 일단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 수능 시험장 들어가면 국어 시험지 받겠죠? 모든 수험생들 문학이랑 독서. 자, 독서란 말이 조금 좀 낯설다 하시는 분들은요, 비문학이란 말이 아마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철학 관련된 거, 과학 관련된 거, 모든 수험생들 다 공통으로 봤던 저 문제들이 있고 뒤쪽에 선택 문제가 따로 있던 상황이에요. 자, 화법과 장문이라 그러면은 말하기, 듣기, 장문 쓰기, 말하고 듣고 쓰는 것과 관련된 문제 풀거나 아니면 언어화 매체라고 써 있는 거는 그냥 문법이라고 이해하셔도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법 문제를 선택해서 풀거나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던 게 현재 수능 체계였습니다. 이거를 다음과 같이 통합시키겠다가 현재 확정인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결론 먼저 드렸잖아요. 키워드 혹시 기억하시나요? 3개죠? 공정성이죠. 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잠깐 그 숫자 잠깐 보시면, 자, 23년 수능이랑 24년 수능에서 각각의 선택 과목에 대한 1등급 원점수 적어놓은 겁니다. 자, 근데 보시면, 자, 24년 것만 볼게요. 화법과 장문 1등급 점수 보이시나요? 88점이죠. 엄매가. 그쵸? 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어떤 게 더 어려웠다는 거죠? 아니죠. 엄매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렇죠. 문법이 어려웠다는 거죠. 자, 공정성을 높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애들 대학 갈 때요. 수능 점수 보잖아요. 원점수로 대학 가는 거 거의 그냥 없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원점수가 아니에요.
저거를 다른 점수로 환산을 해요. 난이도도 고려하고 수강생 인원까지 고려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표준 점수라는 거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점수를 환산해서 가게 돼요. 근데 한번 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A 과목이 있고 B 과목이 있어요. 이게 선택이에요. 어려운 과목을 선택한 학생의 만점자랑 쉬운 과목 선택한 학생의 그 만점자가 어떤 게 더 표준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냐면, 그렇죠, 난이도가 높은 과목에 대해서 선택하는 애들 표준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걸 하나로 합쳐버리게 되면 분명히 요거는 공정해지죠. 왜? 과목에 따른 그 루블링은 분명히 없어질 수가 있을 테니까. 맞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합쳐지게 됐을 때 가장 크게 우려되는 거 요거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요, 제가 고3 수업 중 들어간다 했잖아요. 제가 올해 애들 한번 거수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자기 화작 선택한 애 몇 명, 원맨 선택한 몇 명인지 확인하려고요. 그랬더니 답은 나왔어요. 원맨 선택한 애들이 정말 적어요. 근데 이유는 공감돼요. 어려우니까요. 애들이, 어머님들 앞으로 이제 지금 중학교부터 쭉 이제 고등학교 계속 가잖아요. 어머님들이 한 가지는 좀 공감해 주셔야 돼요. 애들 엄청 힘들어요. 국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탐구도 따로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좀 손실범함을 잡고자 선택 과목에서 좀 조절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통합이 돼버리게 된다 그러면 저 문법에 대한 부담감을 회피했던 아이들이 회피할 구멍이 사라지게 돼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현 시점부터요, 국어 공부하실 때 문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체계적으로 일단 공부할 수 있는 무언가 일단 마련해 주시도록 가장 지도해 주셔야 돼요. 물론 뒤가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지 일단 말씀드릴 거긴 한데, 학원도 학원이지만 개별적인 학습도 분명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문법만큼은 이체적으로 바뀐다 그러면 조금 더 좀 집중해서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예,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국어에다가 아까 여기 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국어에다가 아까 수업도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까지는 수원, 수특까지는 공통 영역입니다. 학습 지적 뭐 미적분, 확통, 예, 여기가 택1 선택 과목이었던 거죠. 예, 요것도 예, 합쳐버린다 그럽니다. 그럼 아까 전에 했던 얘기가 반복이죠. 공정성이죠. 근데 죄송하지만 이것도 또 같은 얘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죠. 애들 지금 보게 되면 이과 계열 학생 쪽이랑 문과 계열 학생들 분명 성향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학생들이 좀 공감할 것 같은데, 수학이나 과학 문제 풀 때 표정이랑 사회탐구 문제 풀 때 애들 표정이 달라져요. 성격 따라서. 나는 그냥 딱딱딱 떨어지는 게 너무 좋아요. 그 계산하는 과정이 재밌고요. 근데 뭘 그냥 사회 과목 같은 게 보면 좀 외울 게 좀 많잖아요. 죽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금 그런 게 좀 나눠져 있던 시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합쳐버린다 그러면 성향에 따라서 난이도에 대한 그 선택이 불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같은 얘기 반복인 거죠. 학습량 자체가 예, 커지게 될 것이고,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 과목 자체에서 유리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분명히 나눠져 있는 건데, 이 학생들이 합쳐져 버리니까 유리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의 격차 커질 수밖에 없는 건 거의 팩트라고 생각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국수까지 왔잖아요. 통합이 안 끝났습니다. 글씨 혹시 보이시나요? 자, 확대해 드릴게요. 예, 여기도 통합으로 가볼게요. 사회 과목 같은 경우가 9개 과목이고, 그 과학 과목과 이제 물화생지 원수까지는 그래도 8개 과목이죠. 현재까지 2개씩 선택이에요. 물론 그게 있죠. 문이과가 이제 현재 형식상 문이과가 현재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 따라서요, 이런 학생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사회 과목 하나, 과학 과목 하나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본 아이들이요. 근데 보시다시피 극소수죠. 극소수죠. 아까 성향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문과 계열 쪽으로 이과 계열 쪽으로 나눠서 쓰는 게 일단 가능했던 건데, 이거를 통합사회, 통합과학 쪽으로 일단 합쳐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교육부 쪽에서도요, 안 그래도 그걸 좀 의식을 한 것 같아요. 9 더하기 8 하면 17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부 쪽에서 그 보도자료 올라가는 거 쭉 봤더니만은 17개 모든 과목에 대해서 학습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했다는 약간 좀 뭐라 해야 돼요? 약간 잠정적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바뀌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과학이랑 과학과학 어차피 다 해야 되는 건 바뀌지는 않는 거잖아요. 물론 난이도 조절은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쵸? 어쨌든 간에 통합되다 보니까 예,
성향 외적으로 전체 과목을 학습해야 된다는 부담감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게 2028 DAP도 개편안이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든다. 이 말씀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수능중 얘기가 말씀드렸어요. 수능중 얘기가 말씀드렸는데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3번 잠깐 나왔어요. 그 뉴스를 이미 보고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좀 착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현재 우리나라 9등급제죠. 혹시 내신 몇 등급으로 바뀐지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오, 예, 보셨죠? 앞에 두 글자 놓치시면 안 돼요. 내신은 5등급이에요. 네, 수능은 9등급제지 그대로예요. 제가 아까 하나 패스하고서 뒤에 가서 말씀드리기 잘 했던 거 있었죠. 네, 경제입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하다못해 영역이 나눠져 있었어요. A 과목 선택한 애들은 A 과목끼리 경쟁하면 되는 거고 B 과목 물론 그 안에서 물론 치열했겠죠. 근데 문제가 이 모든 아이들을 다 똑같은 시험지를 보게 한다 그러면 아니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엄매랑 화장 말씀드렸잖아요. 엄매 쪽 선택한 애들 보게 되면요 되게 신기한 게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약간 그걸 공감은 됐는데 약간 문과 계열 학생들보다 이과 계열 학생들이 엄매를 선택하는 애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좀 중하위권 아이들보다 그래서 약간 상위권이잖아요. 위쪽 학교 노리는 애들이 엄매를 쓰는 게 되게 많았었어요. 물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표준 점수 때문에 그래요. 근데 생각해봐요. 지금 그게 나머지라도 있던 거잖아요. 이게 얘가 방어벽처럼 분명히 작용하는 게 분명히 있었을 건데 이제 이 아이들은 저 엄매 선택했던 그런 애들 상위권이랑 같이 경쟁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경쟁 자체가 완화될 것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잘 공감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거치려고 하는 건 아니긴 한데 저 너무 묵직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괜찮으시죠? 저 원래 그 성격이 아니에요. 좀 죄송합니다. 아무튼간 네, 걱정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네네. 자, 일단 수능적 얘기 이 정도면 지금 제가 좀 간단히 좀 말씀드려봤고요. 그럼 이어서 내신 쪽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골자만 빼볼게요. 현재 내신 9등급제였습니다. 5등급제 바꾼데요. 거기다 플러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그 두 가지를 같이 기록하겠답니다. 자, 이건 제가 조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여기 중학교 1학년만에도 주신 것 같은데, 자, 절대평가라 그러면 우리 중학생들 지금 시험 보면 100점부터 몇 점까지는 A 이렇게 나오죠. A 여기 절대평가를 이해하시면 돼요. 상대평가라 그러면은 위치입니다. 전체 학생들 몇 점이다가 아니라 전체 학생 중에서 위로부터 몇 퍼센트 1등급, 다음 몇 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퍼센트 나누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작년이었나요? 아마 맨 처음에 바꾼다고 얘기 나왔을 때, 처음에 초안 나왔을 때 보면 고등학교 1학년은 상대평가로 하고 2, 3학년은 절대평가로 하고 그 얘기 나온 적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간다 그러면 많은 게 보이게 되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점수 가지고 거의 대학이 결정된다 약간 우려가 발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때 말했던 걸 집어넣고 새롭게 제시하시는 이 모습입니다. 근데 자, 이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돼요. 전체 학생을 9개의 구간으로 나눴던 걸 5개의 구간으로 나누게 되면 자, 1등급만 놓고 말씀드릴게요. 기존은 4%죠. 이따 보여드릴 건데 바뀐 걸 봤더니 전체에서 10%까지 1등급을 주겠대요. 자, 이게 어떻게 생각한다 그러면 1등급 범위가 넓어졌으니까 좀 많이 좋아지는 게 아닌가, 좀 완화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그림 꽤 귀엽죠? 무슨 소리 신기하더라고요. 이거 챗GPT인가 뭐 입력이 그려주더라고요.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은 한 학생은요, 국영수탐 해가지고 싹 다 2등급입니다. 어떤 학생은 이렇고요, 어떤 학생은 2로 쫙 나왔어요. 자, 평균 보게 되면은 1.0, 1.5, 2.0. 자, 다르죠? 구분이 됐죠? 1등급 범위가 확대되게 되면요, 일단 이런 현상 발생했을 때 돼요. 모두가 1등급 되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동화 같은 느낌이 돼요. 모두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자, 바뀌지 않은 것부터 일단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건 등급제죠. 퍼센트라는 건 바뀌지가 않죠. 범위가 바뀌었을 뿐. 절대 1등급이요. 절대 넓어졌다고 쉽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객관적인 숫자로 한번 볼게요.
자, 한 학급이 30명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30명이라 가정한다 그러면 자, 1등급은 10%죠. 그럼 몇 명까지가 1등급이죠? 3등까지예요. 반에서 3등까지 해야지 어쨌든 1등급이에요. 반에서 3등 하는 게 과연 쉬울까요? 저는 이걸 잘 모르겠어요. 물론 자, 거기다 플러스로요.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결론이 먼저 나왔네.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대학 목표할 때 보면요, 일단 기본적인 인서울 목표 잡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자, 서연고 있고 서성원 있고 중경 외시까지요, 맞죠? 여기가 상위. 자, 우리가 마지못을 생각하는 시립대를 생각해 보면요, 시립대가 제 전년도 이슈 결과예요. 시립대가 학생 본격화로 일단 합격하려고 그러면 합격선을 봤더니만 일단 아무리 못해도 일단 2.0에서 1.9까지 나와줘야 돼요. 시립대 이상에서 학생 보조망을 일단 붙는다 그러면 최소한 시립대까지 가려고 한다 그러면 2.0대 중반대까지 나와줘야 돼요. 근데 5등급 바꿔버릴게요. 바꿔버리게 되면 숫자가 문제가 되죠. 무조건 1등급 아니에요. 무조건 1등급 안쪽으로 들어와서 최소한 서성한 중경의 10급까지 다 쓴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모르겠어요. 뭐 바뀐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애들 입장에서만 생각해 볼게요. 2.5까지면 되겠네 요거랑 무조건 1등급이어야 돼 요거요. 이미 어감에서 발생하는 불안감은 어쩔 수가 없어요. 부담감은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대학에서 애들 받을 때 점수 받으면 숫자로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 일단 서울권 쓰려고 하면은 무조건 1등급 벗어났다 그러면 그때부터 좀 머리가 많이 아파지게 되죠. 그래서 이 단순한 것 자체가 과연 경쟁을 줄이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자, 내신 등급제만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바뀐대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저희 중학교 친구들 시험지 잠깐만 떠올려 보시면, 자, 우리 학교는 주관식 냅니다. 잠깐만 손 들어주시면 학생들이요. 우리 학교는 주관식 뭐 쓰는 거 문제 냅니다. 네, 없죠. 다 객관식이죠. 오지선다죠. 맞죠? 근데 이걸 이렇게 바꾸겠대요. 논수령하고 서술형 쪽에다 최대한 강화하는 쪽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근데 저 말 잘 보셔야 돼요. 말을 잘 보셔야 되는 게요. 그냥 단순히 주관식이 늘어난다가 아니에요, 어머님들. 주관식 문제도 보게 되면요. 서답형이라는 게 있고 서수령이라는 게 논수령이라는 게 있어요. 서답형은 단어 쓰는 거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교육부에서 제시된 자료를 한번 보시게 되면 서수령이죠. 최소한 문장 단위로 쓰는 거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논수령급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요. 서술인데 논리적으로 서술한다 해서 논술이에요. 생각했을 때 근거를 같이 제시해 주는 식으로 더 길게 쓰고 더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자, 취지는 솔직히 저는 공감돼요. 취지는 공감이 돼요. 애들 제가 시험 대비 쭉 하잖아요. 시험 대비 하면서 제가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학생 하나가, 물론 일단 칭찬 먼저 할게요. 학생 하나가 제 담당 학생 중에 하나가 1학년 1학기 때 60점대 초반으로 시작한 애가 있어요. 근데 얘가 2학기 됐더니만 수직상승이라 그러잖아요. 97점까지 올라갔어요. 엄청 칭찬해줬죠. 근데 애한테 조금 미안하긴 한데 제가 약간 봐왔던 모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험지 들어가 상담해봤어요. 근데 다들 고난도 문제를 맞추게 물어봤어요. 야, 이거 너 어떻게 맞췄냐? 애 답변을 제가 평생 못 잊을 거예요. 남자는 느낌이죠. 남자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점은 공감한다는 거예요. 교육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객관식은 애들 사고방식이라든가 진짜를 이해했는가를 점검할 때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선수들이 분명히 얘 강점이 있다고 저는 공감을 해요. 근데 자, 지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저기 뒤에 화면 글씨 잘 보이시나요? 네. 괜찮으신가요? 네. 네,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자, 문제 되게 귀여워요. 친구들이 한글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설문을 쓰려고 한대요. 이유가 들어가도 연설문을 완성해서 쓰래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한글을 올바르게 쓸까요? 그 방안 제시하라는 거예요. 뭐, 미안해, 네가 맨 앞에 있어.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 한글을 올바르게 쓰게 할 수 있을까? 아무튼
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나 원장님한테 부원장님이 문상 달라고 했다 꼭 믿어요. 잠깐 정확하게 적어요. 오케이.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학생한테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 올바르게 우리말을 쓰게 해줄까요? 오케이. 어렸을 때부터 올바르게 우리말 쓰는 거 가르치는 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도 적어놔. 원장님한테 문상 적어놔. 적어놔. 고마워. 저희 어머니도 지금 제가 뭘 걱정하는지 일단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학생 답변 완벽했죠? 공감하셨죠? 완벽하죠? 이게 공감들 하시죠? 쓰는 문제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첫 번째가 저거예요. 과연 어떻게 써야 맞고 어쨌든 평가라는 거잖아요.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하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는 그 걱정이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평가 방식 자체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고등학교에서 그럼 선우수령을 안 내고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시험 문제예요. 나왔던 실시 시험 문제예요. 물론 문제 지금 보셨다면 조금 좀 쉬운 문제 같죠? 좀 학년 낮은 학생 거지가 시험 문제예요. 자, 제가 화면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혹시 요 글자 보이시나요? 채점 기준 써있죠. 자, 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선언수령 강화된다는 얘기는 미리 들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강조를 하실 거예요. 많이 써봐야 돼요. 맞죠? 많이 써보고 기록 남겨보고 네 생각대로 한번 적어보고 그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당연히 필요해요. 특히 절대 학생들 내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한번 본인하고 돌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시험 공부할 때 문제집 같은 것들을 어머니들이 막 사주고 학원에서도 막 문제집 자료 막 제공해 주잖아요. 근데 애들 공통점이 있어요. 주관식 안 풀어요. 왜 우리 학교는 객관식만 나오니까요. 주관식 안 풀어요. 그거 현 시점부터 여기 온 학생들은 잘 들으세요. 문제집에 나온 모든 문제 특히 주관식 같은 거 계속 푸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본인 학교에 그게 안 나오더라도. 왜? 그렇게 써봐야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살아요. 근데 생각 조금 더 하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들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걸로 평가를 하셔야 돼요. 그럼 무작정 쓰라고는 내지 않으실 거예요.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실 거예요. 아까 그 화면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이시나요? 조건 나와 있죠. 이따가 저희 중등부 원장님께서 시험 문제 사례를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그때도 한번 보시면 조건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세세하게 제시가 됩니다. 무작정 쓰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올 만한 형태와 관련된 문제들과 관련해서 실전적인 특성 고려해서 글 쓰는 조건 맞춰 쓰는 연습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를 그냥 가만히 넘어가지 말고 거기서 요구하는 바대로 맞춰서 써보려는 연습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을까요? 네네네.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선언 수령에 대한 얘기까지도 일단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면 대입제도 개편안 현재 공개된 것과 관련된 얘기는 일단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일단 지금 마무리하기 전에 좀 몇 마디를 좀 더 드리고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들 학부모 설명회 열어서 전달을 할 때 제가 목표로 잡은 게 절대 불안감을 키워드리자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말을 좀 되게 조심스럽게 할게요.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을 계속 하면서요. 최근에 조금 가슴 찡했던 게 여학생 하나가 시험 대비하다가 시험 전날이에요. 갑자기 문제 풀다가 펑펑 울어요. 문제 풀다가. 그래서 왜 그랬더니만 학생 답변이 이거예요.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낼 때 니네가 본 적 없는 거를 시험 문제다 낼 거다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 여학생 뒷말이 이거예요. 무서워요 어떻게 해요. 근데 아쉽게도 사람은 감정 조건이거든요. 그렇죠? 불안감 휩싸이기 시작하면 사람이 이성적 사고로 놓아버려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에서 불안합니다 이렇게 걱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우려가 되니까 오케이
이거를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네. 이거를 같이 한번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 저희 중등부 프로그램 위주로 쭉 말씀드릴 건데 최대한 저 불안한 요소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걸로 포커스를 맞춰서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 뭐 묵직하게 할 생각을 하는데 점점 묵직해지는 것 같네요. 예, 저는 일단 준비한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